우레소리가 천지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며 박대감댁의 기와지붕을 맹렬히 두들기고 있었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마당에 고인 흙탕물을 튀기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워버릴 기세로 퍼부어대고 있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 안채 뒤편에 후미진 곳에 위치한 낡은 우물가에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이 집안의 안주인 최 씨였다. 비에 흠뻑 젖은 그녀의 비단 치마는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공포와 광기가 뒤섞여 기이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양손은 무엇인가를 힘껏 밀어넣은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최 씨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을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우물 입구를 덮은 무거운 돌뚜껑을 확인하듯 다시 한번 쓰다듬었는데, 그 손길은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는 어미의 그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부드러웠으나 손끝에 묻은 것은 붉은 핏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검붉은 액체였다. 하늘이 번쩍하며 번개를 내리꽂는 순간 창백하게 질린 그녀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우물 깊은 곳에서는 빗물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인기척도 들려오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이 끔찍한 밤으로부터 불과 보름 전, 가문을 든든히 지탱하던 박대감이 갑작스러운 괴질로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집안의 대들보가 사라지자마자 그동안 수면 아래 잠겨있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박대감의 슬하에는 전처가 남기고 간 장남 인수와 후처인 최 씨가 낳은 차남 명호가 있었는데, 인수는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학식이 깊어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가솔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반면 최 씨의 소생인 명호는 심성은 착하나 몸이 유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하여 최 씨는 늘 장남인 인수의 그림자에 가려진 자신의 아들을 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질투와 불안을 느껴야만 했다. 대감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은 마땅히 장자이신 인수 도련님이 되셔야지요. 하인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최 씨의 안방까지 흘러들 때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찻잔을 움켜쥐었고, 그 힘에 못 이겨 찻잔에 금이 갈 정도로 그녀의 마음속에는 독버섯 같은 탐욕이 자라나고 있었다. 최 씨는 인수가 가문을 물려받게 되면 자신과 명호는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하거나 심지어는 분가라는 명목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이러한 불안은 점차 인수라는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야 한다는 끔찍한 결심으로 변질되어 갔다. 어느 날 저녁, 최 씨는 인수를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여 짐짓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권했는데,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음을 순진한 인수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어머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의원을 부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인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으나 최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짐짓 슬픈 목소리로 답했다. 아비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아 그렇다. 내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 불렀으니 오늘 밤 늦게 뒤뜰 우물가로 나와주겠느냐. 내 아버지가 남기신 유물 중 너에게만 전해주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곳에 숨겨두었다. 인수는 의아함을 느꼈으나 평소 자신을 살갑게 대하지 않던 계모가 처음으로 은밀한 부탁을 해오자 이를 모자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여기고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의 밤. 하늘은 마치 불길한 징조를 예고하듯 저녁부터 검은 구름을 몰고 오더니 이내 거센 비바람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인수는 약속한 시각에 맞춰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뒤뜰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호롱불은 금세 꺼져버렸고 인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우물가로 다가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최 씨가 우두커니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비바람이 이토록 거센데 어찌 먼저 나와 계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인수가 급히 다가가며 소리쳤으나 최 씨는 대답 대신 기이한 웃음소리를 흘리며 뒷걸음질 쳤고 그 모습에 인수가 멈칫하는 순간 최 씨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인수야, 너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내 아들 명호가 가져야 할 자리, 명호가 받아야 할 사랑, 그 모든 것을 네가 독차지했지. 최 씨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비수처럼 인수의 가슴에 박혔고 인수는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발이 진흙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그 찰나의 순간 최 씨는 평소에 유약해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악기와도 같은 힘으로 달려들어 인수의 가슴을 힘껏 밀쳤으니 인수는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열려있던 우물의 깊은 어둠 속으로 속절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어머님 인수의 절박한 외침이 우물벽을 타고 올라왔으나 최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무거운 돌뚜껑을 힘겹게 끌어당겨 우물 입구를 봉인해버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우물 안은 영원한 어둠과 침묵 속에 잠겼고 최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물 위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어미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명호를 위해서라면 나는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지만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우물가의 흙탕물처럼 그녀의 영혼 또한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흘러가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최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채로 돌아와 젖은 옷을 벗어 아궁이 깊숙한 곳에 던져넣고 불을 지폈는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우물가에 서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하인들이 깰까봐 조심스레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으나 귓가에는 끊임없이 빗소리와 섞인 인수의 마지막 절규가 환청처럼 맴돌아 베개를 머리끝까지 뒤집었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고 맑은 햇살이 내리쬐었으나 박대감댁은 장남인수의 실종으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도련님께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방에 주무신 흔적도 없고 어디로 가셨는지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인의 다급한 보고를 받은 최 씨는 짐짓 놀란 척하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시톳을 했고 집안은 슬픔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사람들은 인수가 아버지의 죽음을 비관하여 출가했거나 혹은 밤사이 산짐승에게 변을 당했을 것이라 추측하며 산과 들을 뒤졌으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누구도 안채 뒤뜰에 낡은 우물을 의심하는 이는 없었다. 최 씨는 이러한 혼란을 틈타 명호를 불러 앉혀놓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사라지셨으니 이제 이 집안을 이끌 사람은 너뿐이다. 나약한 마음은 버리고 강해져야 한다. 네가 무너지면 우리 모자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명호는 갑작스러운 형의 실종에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간 표정이었으나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눌려 겁먹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명호는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손에서 풍기는 희미한 비린내와 밤마다 뒤뜰을 향해 불안한 시선을 던지는 그녀의 눈빛 속에 얼마나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시간이 흐르면서 인수의 실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점차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으나 박대감 댁에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면 어디선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하인들의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고 우물가 근처에 심어둔 나무들이 이유 없이 말라 죽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최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집안 단속을 강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물 속에서 썩어가고 있을 인수의 시신이 언제 튀어나와 자신의 목을 조를지 모른다는 공포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부적을 대문 앞에 붙이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으나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인수의 억울한 원호는 차가운 우물물 속에 갇혀 복수의 때를 기다리며 붉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 이는 박대감댁에 닥쳐올 거대한 파란의 서막에 불과했다. 계절은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로 접어들었고 박대감댁의 기와 지붕 위에는 핏빛처럼 붉은 단풍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쌓이고 있었으나 그 풍경은 아름답기보다는 스산하기 짝이 없어 마치 집안에 들이운 불길한 기운을 대변하는 듯했다. 인수가 실종된 지 수개월이 흘렀건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입가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최 씨는 겉으로는 가문의 안정을 되찾은 듯 당당하게 안방마님 행세를 하며 곡간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하인들을 호령했으나 그녀의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푸석해진 얼굴을 분으로 감추려 애썼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가 이따금씩 낯선 타인의 그것처럼 느껴져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이 집안의 기둥은 이제 명호다. 누구든 딴 마음을 품는 자는 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최 씨는 하인들을 모아놓고 서슬퍼런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으나 그 목소리의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눈치챈 늙은 행랑어 멈만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의미심장한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한편 어머니의 강압에 의해 억지로 가문의 대소사를 맡게 된 차남 명호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은 듯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본래 심성이 여리고 학문보다는 화초 가꾸기를 즐기던 유약한 청년이었기에 형인 인수가 도맡아 하던 방대한 양의 소장료 관리와 문중의 제사 준비 등은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었다. 더욱이 명호를 괴롭히는 것은 업무의 과중함이 아니라 형의 실종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구심과 그 중심에 어머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었다. 명호는 사랑채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다가도 문득문득 형의 온화했던 미소가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귓가에는 그날 밤 폭풍우 소리와 함께 얼핏 들었던 어머니의 젖은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한청처럼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어머님께서는 형님이 떠나던 날 밤 분명 방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다음날 아궁이에서는 타담한 비단 조각이 발견되었을까. 명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 쥐었으나 차마 어머니에게 직접 묻지는 못한 채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안색이 창백해져 갔다. 집안의 분위기가 이토록 흉흉해지자 하인들 사이에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괴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자네, 어젯밤 그 소리 들었나 뒤뜰 우물가에서 들려오던 그 처량한 곡소리 말일세. 부엌대기 사머리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묻자 마당새 돌쇠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쉬티, 조용히 하게. 마님 귀에 들어가면 우리 목이 달아날 걸세. 하지만 나도 들었네. 마치 물속에서 꼬르륵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하인들은 밤이 되면 뒤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대낮에도 우물 쪽을 바라보는 것 조차거리며 먼 길을 돌아다니기 일쑤였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비명을 지르는 하인들이 늘어나자 박대감댁은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들에게 점령당한 듯 공포와 불안이 도관개처럼 자욱하게 깔리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은 결국 최 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그녀는 불같이 화를 내며 헛소문을 퍼뜨린 하인을 잡아다가 매질을 가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입막음을 시도했다. 어디서 감히 요망한 혓바닥을 놀리느냐. 내 집안에 귀신이라도 씌었단 말이냐. 최 씨는 매질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하인을 앞에 두고 악을 쓰며 소리쳤으나 정작 가장 공포에 질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홀로 호롱불을 켜들고 몰래 뒤뜰로 나가 우물가 주변을 서성거리곤 했다. 무거운 돌뚜껑은 그날 밤 그녀가 닫아놓은 그대로 굳건히 닫혀 있었지만 최 씨의 귀에는 돌뚜껑 아래 깊은 어둠 속에서 손톱으로 우물벽을 긁어대며 올라오려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미친 듯이 귀를 틀어막아야만 했다. 아니다. 아닐 것이다. 인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그녀는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지만 우물 틈새로 새어나오는 냉기가 마치 인수의 차가운 손길처럼 느껴져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문에 닥친 불행은 단순히 소문과 환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징조를 보인 것은 집안의 가축들이었다.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는가 하면 닭들이 이유 없이 서로를 쪼아대며 피를 흘리고 죽어나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다. 수의사를 불러보아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박대감 댁에 몹쓸 병마가 돌고 있다며 수근거리며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이게 다 무슨 병고란 말입니까? 대감께서 돌아가시고 큰 도련님마저 안 계시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늙은 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탄식했으나 최 씨는 이를 악물고 무시하며 오히려 더 독하게 집안 사람들을 다그칠 뿐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의 죄업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운이 나쁜 탓이라 여기며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값비싼 부적을 사다 붙이는 등 미신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명호는 점점 미쳐가는 듯한 어머니와 몰락해가는 가문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고 형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그를 병들게 하여 시름시름 알아눕게 만들었다. 그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곤 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형 인수가 물에 젖은 채 나타나 춥다. 명호야, 너무 춥고 어둡구나 라고 호소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최 씨는 아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그 입 다물라. 내 형은 멀리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명호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최 씨의 집착과 광기는 더욱 심해져 갔고 그녀는 명호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듯 전국의 용한 의원을 수소문하는 한편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알 수 없는 신에게 비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녀가 비는 대상은 자비로운 부처님도 조상신도 아닌 자신의 죄를 덮어줄 어둠의 존재인 듯 그녀의 기도는 섬뜩하고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한편 마을에는 박대감 댁의 우물물을 마신 새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우물 주변의 땅은 검게 변색되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호기심 많은 마을 청년 하나가 담장을 넘어 들어와 문제의 우물가를 기웃거리다가 기절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깨어난 청년은 횡설수설하며
우물 뚜껑이 들썩거렸어. 그 틈 사이로 시퍼런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라고 외치며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이 사건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박대감댁을 저주받은 집으로 낙인 찍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청년을 관아에 고발하려 했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인수가 사라진 자리에 피어난 탐욕의 꽃은 썩은 냄새를 풍기며 시들어갔고, 박 대감댁의 화려했던 명성은 진흙탕 속에 처박힌 꼴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한은 깊고도 깊어 단순히 집안을 망가뜨리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을 것이었다. 하늘은 무심한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땅은 억울한 피를 머금은 채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다가오는 겨울의 추위보다 더 매서운 시련이 최 씨와 명호의 앞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눈 내리는 어느 밤, 최 씨는 꿈속에서 우물 뚜껑이 열리고 퉁퉁 부른 손이 자신의 발목을 잡아채는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는데, 창호지 문 밖에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그녀의 공포를 조롱하듯 맴돌고 있었다. 해가 바뀌고 봄이 지나 여름이 도래했으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단 한 방울의 비도 허락하지 않았으니 대지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신음하고 있었고, 타들어가는 논바닥에서는 농부들의 한숨만이 먼지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장렬하는 태양은 마치 세상을 불태우려는 듯 이글거렸고, 마을의 우물들은 바닥을 드러내며 흙탕물조차 내어주지 않아 사람들은 목마름에 허덕이며 기우제를 지내보았으나 야속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얼굴로 그들의 절규를 외면할 뿐이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온 마을이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박대감댁 뒤뜰에 봉인된 낡은 우물만은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올 정도로 수량이 넘쳐나고 있었으니 이는 실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궤변이 아닐 수 없었다. 최 씨는 밤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넘쳐 흘러 안방 문지방을 넘고 자신의 이불을 적시는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질러댔고, 깨어나 보면 식은땀에 젖은 자신의 몸뚱이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 방바닥은 바짝 말라 있어 그녀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물이 나를 삼키려 한다. 저 우물을 메워버려라. 당장 흙을 퍼부어라. 최 씨가 발작하듯 소리치며 하인들을 닥달했으나 하인들이 흙을 지고 우물가로 다가서면 멀쩡하던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치거나 삽자루가 부러지는 변고가 잇따라 누구도 감히 그 우물에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가뭄이 깊어질수록 최 씨의 정신은 눈에 띄게 피폐해져 갔는데, 그녀는 대낮에도 허공을 향해 삿대질하며 욕설을 퍼붓거나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는 듯한 기행을 일삼아 보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시도 때도 없이 물에 퉁퉁 불어버린 인수의 형상이 아른거렸고, 밥상에 올라온 국그릇에서조차 인수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오르는 환영에 시달려 숟가락을 집어던지기 일쑤였다. 어머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러다가 온 집안이 정말 풍비박산 나겠습니다. 명호가 눈물로 호소하며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으나 최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명호야, 네, 형이 물 좀 달라고 하는구나. 목이 마르다고, 춥다고, 저리도 애원하는데 어미가 되어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최 씨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듯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탁하여 명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방문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최 씨는 이 모든 환란이 집터에 붙은 잡기 때문이라 단정짓고
인근에서 가장 용하다는 만신을 불러 큰 굿판을 벌이기로 작정했으니 이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격이나 다름없었다. 굿판이 벌어지는 날, 박대감댁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굿판을 구경하러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호기심보다는 두려움과 불길함으로 잔뜩 굳어 있었다. 붉은 무복을 차려입은 만신은 작두 위를 펄펄 날아다니며 신들린 듯 춤을 추었고 그녀의 방울 소리는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만큼 날카롭고 격렬하게 울려 퍼졌다. 최 씨는 마루 끝에 앉아 두 손을 비비며 굿판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 광기에 젖어 있었고 입술은 주문을 외듯 끊임없이 달싹거리고 있었다. 썩 물러가라, 이 터에 근리를 튼 악귀야. 썩 물러가라. 만신이 소리치며 복숭아나무 가지를 휘두를 때마다 최 씨는 움찔거리며 몸을 떨었고 굿판의 열기가 절정에 달하자 만신은 갑자기 춤을 멈추고 짐승처럼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비린내. 지독한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어디냐. 이 원한 맺힌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구멍이 어디란 말이냐. 만신의 눈이 뒤집히며 흰자위만 드러낸 채 마당을 서성거리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다. 홀린 듯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던 만신은 어느새 안채 뒤편의 좁은 길로 접어들었고 최 씨는 사색이 되어 안 된다. 거기는 가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비명을 질렀으나 구패의 꽹과리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만신은 자석에 이끌리듯 뒤뜰의 낡은 우물 앞에 멈춰섰고 그 순간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지던 징소리가 딱 멈추며 주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다. 만신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우물 뚜껑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울리는 듯 꼬르륵거리는 소름 끼치는 음성이었다. 여기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 억울하게 죽은 청년이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고 있어. 물이 아니라 피다. 이 우물은 피로 가득 차 있어. 만신은 갑자기 작두를 집어던지고 제자리에서 펄쩍 뛰며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살려다오, 살려다오. 저 여자가 나를 민다 돌이 내려온다. 캄캄해 숨을 쉴 수가 없어. 만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명백히 죽어가던 인수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최 씨는 혼절하여 대청마루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굿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만신은 이 집은 저주받았다. 억만금을 줘도 나는 못한다.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다. 라고 괴성을 지르며 굿상위의 재물을 발로 차버리고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흩어졌고 박대감댁의 우물 속에 시체가 들어있다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이제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쓰러진 최 씨를 부축하던 명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우물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과 절망이 가득 차올랐다. 형이 사라진 그날 밤의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음을 직감한 명호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효심과 형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다. 그러나 집안의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마을 입구에는 또 다른 운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이던 시각. 마을 어귀의 주막에는 남루한 옷차림에 삿갓을 깊게 눌러쓴 한 선비가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몰락 양반이나 과거에 낙방하고 유랑하는 한량처럼 보였으나 삿갓 아래 감춰진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롭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주모가 내온 국밥을 말없이 비우며 옆자리 촌로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글쎄, 박대감 대구물에서
귀신이 나왔다니까. 무당이 기겁하고 도망칠 정도면 말 다 했지. 전처소생 큰아들이 실종된 게 다 개모짓이라니까. 촌로들의 수군거림을 듣는 선비의 손이 움찔하며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이름은 김정자. 과거 인수가 한양 유학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중마고우이자 현재는 왕의 밀명을 받고 지방의 탐관오리와 억울한 사건을 감찰하러 내려온 암행어사였다. 그는 인수가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겨 감찰구역을 이쪽으로 돌려 잠행 중이었다. 김정자는 품속에서 인수가 예전에 보내주었던 서찰 한 통을 꺼내어 어루만졌는데 그 서찰에는 가문의 불화와 계모의 핍박에 대한 고민이 은유적으로 적혀 있었다. 인수야, 내 예감이 틀리기를 바랐건만 네가 이리 허망하게 사라질 위인이 아님을 내 누구보다 잘 안다. 김정자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주막을 나섰고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박대감댁이 있는 언덕을 향하고 있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박대감댁의 담장 너머로는 여전히 기괴한 기운이 검은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마을의 정황과 구판에서 벌어진 일을 종합해 볼 때 인수의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끔찍한 범죄임을 확신했다. 우물. 모든 비밀은 그 낡은 우물 속에 잠겨 있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각. 김정자는 박대감댁 담장 밖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안을 염탐하였다. 집안은 구판이 휩쓸고 간 뒤라 괴계하기 짝이 없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여인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최 씨의 처소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죄책감에 짓눌린 자의 단말마와도 같았고 김정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기다려라, 인수야. 네, 억울한 한을 내 반드시 풀어주마.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관아 쪽으로 향했고 그의 등 뒤로 보름달이 구름을 뚫고 나와 박대감댁의 우물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우물물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반짝였고 깊은 물속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혼이 옛 벗의 방문을 알아차린 듯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낯선 관군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선두에는 어젯밤에 남루한 선비 대신 관복을 갖춰 입지는 않았으나 위엄서린 눈빛에 김정자가 서 있었다. 그는 관아의 사또를 대동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포졸들을 이끌고 박대감댁의 대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주인장은 들으시오. 한양에서 온 벗이 찾아왔소.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당당하여 집안 깊숙이 파고들었고 안방에서 떨고 있던 최 씨는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찻잔을 떨어뜨렸다. 깨진 찻잔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운명이 산산조각 날 것임을 예고하는 듯 날카로웠다. 김정자의 등장은 단순히 벗의 방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썩어 문드러진 박대감댁의 환부를 도려낼 심판의 칼날이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대감댁의 육중한 대문이 활짝 열리며 들이닥친 것은 관아의 포졸들뿐만이 아니었으니 그 서슬퍼런 기세는 마치 저승사자가 당도한 듯 집안의 공기를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선두에 선 김정자는 낡은 각근을 단정히 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안채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왕명을 받은 암행어사만이 지닐 수 있는 마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어명이다. 이 집안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김정자의 우렁찬 호령이 떨어지자 사색이 되어 뛰쳐나온 최 씨는
마루기둥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며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과부가 사는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다니. 관아의 법도도 없단 말입니까? 최 씨는 기를 쓰고 저항하려 했으나 김정자는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법도라 하셨소. 하늘을 속이고 인륜을 저버린 자가 법도를 논하다니. 그 가증스러운 입을 다무시오. 내 오늘 박인수 도련님의 억울한 실종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러 왔소. 김정자의 시선이 최 씨의 눈동자를 꿰뚫 듯 파고들자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과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다. 김정자는 지체하지 않고 포졸들에게 뒤뜰의 우물가로 향할 것을 명했다. 그곳은 지난밤 구판이 벌어졌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찢어진 깃발과 엎어진 재물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흉흉한 기운이 감돌아 포졸들조차 접근하기를 꺼리는 듯 주춤거렸다. 최 씨는 악을 쓰며 우물 앞을 가로막고 섰다. 안 된다. 이곳은 신성한 곳이다. 감히 부정한 발로 이곳을 더럽힐 수 없다. 내 죽기 전에는 절대 이 뚜껑을 열지 못한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어 흡사. 악귀와도 같은 모습이었으나 김정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졸들에게 손짓했다. 저 여인을 끌어내라. 그리고 당장 우물에 물을 퍼내고 바닥을 확인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최 씨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내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억울해라. 생사람을 잡는구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 핍박하느냐.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슬픔이 아니라 들통날지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와 죄악의 비명이었다. 우물 뚜껑이 열리는 순간 깊고 어두운 구멍에서는 썩은 물비린내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냉기가 뿜어져 나와 주위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김정자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칠흑 같은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을 퍼내라.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마라.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과 포졸들은 두레박과 양동이를 동원하여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다. 철퍽, 철퍽.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작업은 더디기만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퍼올린 물의 색깔은 맑은 빛을 잃고 점차 검붉은 흙탕물로 변해갔고 그 냄새 또한 더욱 고약해져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해댔다. 최 씨는 포졸들에게 붙들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 녹아 없어졌을 것이다. 물귀신이 다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녀의 정신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명호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 반나절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침내 우물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진흙과 이끼가 뒤엉켜 있었고 그 사이로 무언가 희끗한 물체가 어렴풋이 보였다. 우물 안으로 내려간 포졸 하나가 밧줄을 매달고 조심스레 바닥을 더듬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밧줄을 잡아당겼다. 나왔습니다. 무언가 있습니다. 사람 뼈입니다. 그 외침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턱 막혔고 최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포졸들이 힘을 합쳐 밧줄을 끌어올리자 진흙투성이가 된 거적에 쌓인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살점은 모두 썩어 없어지고 앙상하게 남은 백골 시신이었다. 시신의 손발은 굵은 동아줄로 꽁꽁 묶여 있었고
뼈 사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매달려 있어 스스로 떠오르지 못하게 만든 흔적이 역력했다. 끔찍한 광경에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김정자는 참담한 표정으로 갓을 벗어 고개를 숙였다. 인수야,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춥고 외로웠느냐. 김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시신을 수습하도록 명하고 진흙 속에 묻혀있던 유류품을 확인하기 위해 백골 곁으로 다가갔다. 시신의 가슴 부근 뼈 사이에서 진흙에 덮여 빛을 잃은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김정자가 그것을 집어들어 냇물에 씻어내자 영롱한 초록빛을 띠는 옥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박대감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자 장자인 인수에게만 물려주겠다며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가문의 상징이었다. 김정자는 옥패를 높이 쳐들고 최 씨를 향해 소리쳤다. 보시오, 이 옥패를 알아보겠소. 박 대감께서 인수에게 주신 정표가 어찌하여 이 시신과 함께 우물 속에 있었단 말이오.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발악했다. 모른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누군가 훔쳐가서 저기에 던져 넣은 것이다. 저건 인수가 아니다. 인수는 가출했다. 그녀는 이미 이성을 상실하여 논리라곤 찾아볼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포졸들의 손을 뿌리치고 옥패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네, 인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김정자의 호통이 천둥처럼 울려 퍼지자 최 씨는 움찔하며 멈춰섰다. 내 아들의 앞길을 위해 전처소생 자식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우물에 유기하여 천륜을 어겼으니 내 죄는 능지처참을 해도 모자랄 것이다. 김정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최 씨의 심장에 꽂혔다. 최 씨는 털썩 무릎을 꿇었지만 여전히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원망서린 눈으로 하늘을 노려보았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이냐.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굶기지 않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죄란 말이냐. 어미의 마음이 죄라면 세상 모든 어미가 죄인이다. 그녀의 절규는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모성애의 찌꺼기였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연민보다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명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물 젖은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미신 그날 밤 제가 다 보았습니다. 명호의 입에서 터져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최 씨는 숨이 멎는 듯 했다. 뭐라, 네가 보았다고 명호야. 정신 차려라. 저놈들이 너를 홀린 것이다. 최 씨는 아들의 바짓단을 잡고 매달렸으나 명호는 고개를 저으며 주르륵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비바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어머니가 비를 맞으며 뒤뜰에서 돌아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씻어내며 우시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잡혀가실까봐, 제가 고아 신세가 될까봐, 형님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저도 공범입니다. 명호는 무릎을 꿇고 김정자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나리, 저를 벌 주십시오. 형님을 죽인 것은 어머니의 손이지만 형님을 외면한 것은 저의 비겁함입니다. 아들의 뼈아픈 자백 앞에 최 씨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을 응시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아들마저 등을 돌리자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김정자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명호를 바라보았으나 법은 법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죄인 최 씨를 포박하여 관하로 압송하라. 그리고 박명호 또한 참고인으로 동행하라. 포졸들이 최 씨에게 오랏줄을 묶자 그녀는 저항할 힘도 잃은 채 인형처럼 끌려갔다. 그녀가 끌려가는 길 뒤로 마을 사람들이 던진 돌멩이와 욕설이 쏟아졌지만 최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우물 속에서 건져 올려진 인수의 백골만이 텅 빈 눈구멍으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듯하여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친 듯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박대감댁의 마당에는 인수의 시신이 수습되어 멍석 위에 뉘어졌고 김정자는 자신의 도포를 벗어 앙상한 뼈를 덮어주었다. 인수야, 이제 차가운 물속에서 나오거라.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마. 내 억울함은 내 목숨을 걸고 풀어주었으니 부디 이승의 고통은 잊고 편안히 가거라. 김정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도포 자락을 적셨고 하늘에서도 마치 인수의 넋을 위로하듯 맑은 날씨에 가느다란 여우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만 기이하게도 그동안 말라붙었던 마을의 다른 우물들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기 시작했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박대감댁 뒤뜰에 저주받은 우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그 속에 맺혀있던 원한이 풀리자 막혀있던 수맥이 다시금 통하게 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인수의 영혼이 마지막으로 베푼 자비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지만 박대감댁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관아에서의 신문과 처벌, 그리고 남겨진 자들의 속죄가 남아있었다. 끌려가는 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늙은 행랑어멈은 긴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찼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더니 옛말 그른 것 하나 없구려. 대문은 굳게 닫혔고 한때 위세등등했던 박대감댁은 이제 몰락한 폐가처럼 쓸쓸한 정막 속에 잠기게 되었다. 관아의 넓은 마당은 아침부터 몰려든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나 서슬퍼런 형틀 앞에 꿇어앉혀진 죄인 최 씨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하나같이 싸늘하고 매서웠다. 형방관리의 엄숙한 목소리가 죄목을 낭독할 때마다 군중 사이에선 탄식과 분노의 욕설이 터져나왔다. 전처소생의 장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여 천륜을 어겼으며 집안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죄. 그 죄가 하늘에 닿고 땅을 울리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자 최 씨는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이미 삶에 대한 미련을 놓은 듯 공허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는 기이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거품을 물고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이 집안의 주인이 되어야 했다. 그것이 어미의 도리였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화려했던 비단옷은 누더기가 되어 그녀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반면 어머니의 옆에 죄인으로 함께 꿇어앉은 명호는 형틀에 묶이지는 않았으나 고개를 땅에 쳐박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범죄를 알고도 침묵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듯 등을 곧게 펴고 있었다. 김정자는 사또의 옆자리에 앉아 이 비극적인 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엄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죄인 최 씨는 참수형에 처하여 그 죄를 엄히 묻고 아들 박명호는 비록 범죄를 방조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진실을 고하고 참회하였으니 장백대를 치고 가문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속죄할 기회를 주도록 하라.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최 씨는 비로소 현실을 자각한 듯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다. 안 된다. 내 아들은 안 된다. 명호야. 이 어미를 살려다오.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데. 포졸들이 그녀를 끌고 형장으로 향하자 그녀의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처절한 흔적을 남겼으나 명호는 차마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한 채 오열할 뿐이었다. 최 씨가 끌려간 뒤 명호는 형틀 위에 엎드려 매질을 당했는데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않았다. 매 한 대 한 대가 형 인수가 겪었을 차가운 우물 속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그는 오히려 육체의 고통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려는 듯 이를 악물고 버텨내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명호를 비난했으나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형의 이름을 부르며 사죄하는 그의 모습에 점차 돌을 던지던 손을 내리고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형벌이 끝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풀려난 명호는 부축하려는 하인들의 손길을 마다하고 비틀거리며 김정자 앞으로 기어가 절을 올렸다. 나리,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놈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은 형님의 묘를 지키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정자는 명호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나직이 말했다. 내 형도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부디 네 어머니의 업보를 끊고 바르게 살아가거라. 며칠 후 박 대감댁 선산의 가장 양지 바른 곳에서는 늦었지만 정성스러운 인수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김정자가 상주 역할을 자처하여 제문을 읽어 내려갔고 명호는 굵은 삼배옷을 입고 곡을 하며 형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인수야, 이제 차가운 물속은 있고 따뜻한 햇살 아래 편히 쉬거라. 네, 억울함은 풀렸고 진실은 밝혀졌다. 향 연기가 피어올라 푸른 하늘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인수의 넋이 비로소 이승의 한을 풀고 승천하는 것이라 믿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신기하게도 무덤가 주변으로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날아와 춤을 추듯 맴돌았는데 이를 본 늙은 하인들은 도련님의 착한 심성이 미물들마저 불러 모은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명호는 형의 봉분 앞에 엎드려 흙을 어루만지며 맹세했다. 형님, 부디 다음 생에는 제 형님이 아닌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나십시오. 제가 평생 형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인수가 동생을 용서한다는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명호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빈 대궐 같은 집과 어머니가 남긴 탐욕의 흔적들 뿐이었다. 그러나 명호는 주저앉아 슬퍼하는 대신 곧바로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가 사모았던 사치스러운 비단과 장신구, 그리고 구판에 썼던 부정타는 물건들을 모두 마당에 모아 불태웠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탐욕의 기운도 함께 사라지는 듯했다. 그리고 명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곡간을 열고 그동안 어머니가 소작인들에게 착취했던 곡식과 재물을 모두 나누어 주도록 명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와 땀입니다. 늦게 돌려드려 죄송합니다. 하인들과 소작인들은 명호의 진심 어린 행동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박대감댁을 향한 원망은 점차 연민과 존경으로 바뀌어 갔다. 명호는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자처하며 사랑채에 기거했고 안채는 영구히 폐쇄하여 어머니의 죄를 경계하는 거울로 삼았다. 가장 큰 문제는 뒤뜰의 흉물스러운 우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메워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김정자와 명호의 생각은 달랐다.
죄는 사람에게 있지 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더러워진 것은 씻어내면 그만이다. 이 우물을 정화하여 다시 생명의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아니겠느냐. 김정자의 제안에 명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직접 우물 청소에 나섰다. 명호는 밧줄을 타고 우물 깊은 곳으로 내려가 바닥에 눌어붙은 이끼와 오물을 손수 긁어내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뼈조각이 박혀있던 바닥을 닦아내며 명호는 수없이 구역질을 했지만 멈추지 않고 묵묵히 솔질을 해나갔다. 며칠 동안 이어진 청소 끝에 우물 바닥의 돌들은 본래의 색을 되찾았고 벽에 낀 검은 곰팡이들도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마지막으로 명호는 깨끗한 소금을 뿌리고 정화수를 부으며 하늘에 재를 올렸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이 터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맑은 물을 허락하시어 죽음의 공간을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어 주소서. 제사가 끝나자마자 기적처럼 우물 바닥의 수맥에서 뽀글거리는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탁한 흙탕물이 솟아올랐으나 이내 맑고 투명한 물줄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와 우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차오르는 물은 더 이상 피비린내가 아닌 향긋한 흙내음과 청량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명호가 두레박으로 찬물을 길어 올려 맛을 보니 그 물맛이 어찌나 달고 시원한지 마치 감로스와 같았다. 물이 돌아왔다. 맑은 물이 돌아왔어. 하인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달려와 기적을 목격했다. 가뭄으로 말라가던 마을에 박대감댁 우물이 다시 생명수가 되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 우물을 해원정 제찌찡, 즉 원통함을 푼 우물이라 부르며 귀하게 여겼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산이 변하고 박대감댁의 비극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전설처럼 흐릿해질 무렵이었다. 박대감댁은 예전의 화려한 위세는 사라졌으나 대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서당으로 변모해 있었다. 명호는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정진하여 훌륭한 훈장이 되었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날의 유약함과 고뇌는 사라지고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노송과 같은 온화함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당을 찾아왔으니 그는 바로 은퇴하여 낙향한 김정자였다. 두 사람은 해원정 옆 정자에 마주 앉아 맑은 우물물로 우려낸 차를 나누어 마셨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지난날의 아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자네, 정말 훌륭하게 늙었구먼. 인수가 하늘에서 보고 흐뭇해할 것이야. 김정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명호는 뜰에 핀 매화꽃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모두 나리 덕분입니다. 그리고 형님이 저를 지켜주신 덕분이지요. 이 우물물을 마실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비우지 않은 마음은 욕심으로 병들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맑은 수면 위로 파란 하늘과 두 노인의 얼굴, 그리고 흐드러지게 핀 매화가 한 폭의 그림처럼 비치고 있었다. 한때 시신을 품었던 죽음의 구덩이는 이제 하늘을 담는 거울이 되어 세상의 이치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수면에 잔물결을 일으키자 비친 그림자들이 일렁이며 마치 인수가 환하게 웃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박대감댁의 이야기는 훗날까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남겼다.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최 씨의 비참한 최후와 죄를 뉘우치고 덕을 쌓아 가문을 다시 일으킨 명호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묻어두려 해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물 위로 떠오르게 마련이며 씻을 수 없는 죄악은 없으나 뉘우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임을 그 낡고 깊은 우물은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 황금빛 노을이 우물가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고 서당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평화로운 마을로 퍼져나갔다. 비극이 끝난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 삶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있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명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고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회한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낡은 우물의 수면처럼 맑고 깊어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가꾸어 온 서당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박대감댁의 비극은 이제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갔으나 명호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풀지 못한 매듭 하나가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것은 바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어머니 최 씨의 영혼에 관한 것이었다. 비록 천륜을 어긴 죄인이었으나 자신을 낳아준 어미였기에 명호는 밤마다 꿈속에서 화탕지옥의 불길 속에 휩싸여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비명을 들으며 잠을 설치곤 했다. 명호야, 뜨겁다. 너무 뜨겁구나. 목이 마르다. 꿈속의 어머니는 살아생전의 표독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애원하고 있었고 명호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죄업을 씻기고 그 원혼을 달래주리라 결심했다. 명호는 인근 산사에 기거하는 도령 높은 노스님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 스님은 명호의 지극한 효심과 속죄의 마음에 감복하여 박대감댁의 우물가에서 천도제를 올리기로 허락했다. 죽은 자의 죄는 산자의 기도로 씻을 수 있는 법이나 그 원한과 집착이 깊으면 쉬이 떠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부디 훈장님의 진심이 닿기를 바랄 뿐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명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천도제가 열리는 날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거웠고 바람은 스산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며 마치 저승의 문이 열리는 듯한 기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숨을 죽인 채 우물가를 에워쌌고 우물 해원정은 검푸른 물을 출렁이며 다가올 의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지며 천도제가 시작되자 스님의 독경 소리가 구슬프게 허공을 가르며 퍼져나갔다. 명호는 흰 소복을 입고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며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 어머니, 이 불효자 명호가 빕니다. 부디 욕심도 미움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만 고통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형님도 이미 어머니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명호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간절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시간이 흐르고 의식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휘몰아치던 바람이 뚝 멈추고 주위가 쥐 죽은 듯 고요해지더니 우물 안에서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개는 서서히 사람의 형상을 갖추어 가더니 형틀에 묶여 끌려가던 날의 헝클어진 머리와 누더기 옷을 걸친 최 씨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가운데 최 씨의 영혼은 명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예전의 도끼 서린 목소리가 아닌 바람 빠진 듯 허망하고 슬픈 목소리였다. 명호야, 내 아들아. 영호는 손을 뻗어 명호를 만지려 했으나 그 손은 허공을 통과할 뿐이었다. 어미가 잘못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짐을 지우고 귀한 목숨을 해하였구나. 지옥의 불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네가 나 때문에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는 사실이었다. 최 씨의 영혼은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명호는 허공을 향해 팔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니 되었습니다. 다 잊으시고 편히 가십시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우물물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빛이 솟아올랐으니 그것은 은은하고 따뜻한 푸른 빛이었다. 빛 속에서 인수의 형상이 나타나 최 씨의 영혼 곁에 섰다. 인수는 원망 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최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계모님, 이제 그만 가십시다. 미움은 물에 흘려보내고 죄업은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저쪽 세상에서는 욕심 없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수의 용서에 최 씨의 영혼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고 그녀를 감싸고 있던 검은 기운이 서서히 걷히며 본래의 평범했던 여인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명호를 향해 애틋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인수의 빛과 함께 안개 속으로 서서히 흩어져 사라졌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한 줄기 햇살이 우물가로 쏟아져 내리니 그 빛은 마치 긴 악몽이 끝났음을 알리는 축복과도 같았다. 천도제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임종의 순간 곁을 지키던 제자들에게 물은 아래로 흐르고 마음은 비워야 채워진다는 유언을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명호를 인수의 묘소 옆에 나란히 안장해 주었고 두 형제는 살아서는 비극으로 얽혔으나 죽어서는 영원한 화해와 우애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로 박대감댁터에는 더 이상 기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우물 해원정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수이자 마음이 어지러운 이들이 찾아와 자신을 비춰보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성스러운 장소가 되었다. 먼 훗날 한 나그네가 이 마을을 지나다 낡은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는 우물물을 한 바구니 길어 마신 뒤 물맛이 너무도 달고 시원하여 지나가던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 우물물은 어찌 이리도 맛이 좋습니까? 노인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그 물에는 뉘우침의 눈물과 용서의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이라. 욕심을 버린 자에게는 단물이나 탐욕을 품은 자에게는 쓴물이 되는 신비한 우물이지.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다. 잔잔한 수면 위로 구름이 흘러가고 바람결에 비우라, 비우라 하는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전설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물길을 따라 세대를 넘어 영원히 흐르고 있었다.